안 남습니다. 난소공. 네. 난소공 모르시면 반성하세요. 난소공을 처음 듣거나 정말 난소공 내용을 모르신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한 명 설명해 주시죠. 네, 난소공 우리 심지어 여름방학 때 봤어요. 여름방학 제가 기억하기에는 숙제였었던가 숙제 1회 있었던 작품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총 4부작 소설, 연작 소설로서 각각 영수, 영호, 그 다음에 영희 관점을 다 보여주는 거였었죠. 그래서 70년대 소설이었고요. 이거 대표적인 연작 소설이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동 사람들. 네, 남원동, 행복동 사람들. 자, 70년대 우리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산업 아니 원래 산업화 또 경제 5개년. 경제 5개년 또 경제 5개년 누가 했어? 박정희. 박정희는 뭘 했어? 새마을운동. 그쵸, 새마을운동 또 말고 또 박정희 안 좋은 거 독재했었고 또 뇌물. 여기서 뇌물도 많았겠죠. 네. 70년대는 그래서 독재 저항하는 소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산업화 때문에 산업화에 대한 폐해, 산업화 피해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 무엇보다 산업화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인간들이 소외됐습니다. 인간 소외. 1분 걸립니다. 그래서 연작 소설 독재 저항, 산업화, 인간 소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난소공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각 부마다 서술자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교체돼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막내딸 이렇게 세 명이 바뀝니다. 숫자. 서술자 달리, 설정, 교체, exchange. 지금 4부작이라고 했는데 그게 세 명이에요? 응? 4부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4부작이랬나요? 죄송합니다. 3부작입니다. 서술자가 달라진다는 게 안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달라진다. 네. 1부에서는 영수가 얘기하고요. 2부에서는 영호가 얘기하고 3부에서는 영희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대신 중요한 게 시점은 계속해서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만 달라지는 거. 이렇게 서술자가 달라지니까 서술자 그 등장인물의 내면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어? 없어? 효과적으로 더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각 인물 한 명 한 명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얘기하니까 등장인물의 내면을 훨씬 더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말로는 사건을 좀 더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영수의 시각에서 말하고 영어에서 시각에서 말하고 영희 성격에서 또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또 그 인물들은 좀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첫째 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첫째 아들의 이미지는 어때요? 장남. 그러니까 이미지. 가족을 좀 첫째 아들을 다른 말로 하면 장남이고 이미지가 어떠냐고. 가족을 좀 이끌고. 그래, 막. 가족을 이끌고 좀 책임감 있고 네. 듬직하고 의젓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그게 딱 여기 전형적인 영수의 모습이고요. 둘째 아들이라고는 둘째는 보통 둘째는 좀 약간 신진난다. 여기 혹시 여기 둘째가 있거나 그런 죄송한데 둘째 이미지 좀 어때? 근데 이 둘째가 그 2명 중에 둘째가 아니라 3명, 4명 중에 둘째. 그럼 첫째. 그러니까 셋째, 3명, 4명 중에 그 둘째. 부모님의 사랑이 고파요. 부모님의 사랑 곱고, 그러니까 좀 되게 질투심 많은 네. 그런 느낌을. 잘생겼죠. 그렇죠. 되게 잘생겼고. 제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여기 영호가 좀 그렇습니다. 영호가 조금 질투심도 있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성격이 되게 화끈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못 참고 그냥 주먹부터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다음 영희, 너네 그거잖아. 보통 셋째 딸이 뭐라 해?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와야 되잖아. 네. 처음 들어요? 잘 맞죠? 만약에 셋째 딸은, 그러니까 셋째 딸도 세 자매 중에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가야 된다. 그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신 게, 너는 무엇보다 셋째 딸은 전혀 만나면 안 된다. 셋째 딸의 이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저희 어머니가 셋째 딸이신데.
쉽지 않네요 참. 참 결혼이라는 게 언제나. 그러니까 근데 영희가 딱 그 셋째 딸의 그 이미지입니다. 정말 이쁘장하고 성격도 좋고 어디 가든 인기가 많은 그런 스타일인 게 각각 인물들 특징이었습니다. 진짜 이쁘다며 여기가. 영희가 진짜 이쁘다고 해요. 이거 카리나 급이었다고 부었으면 뭔 소리야? 그 정도로 해도 될 정도다. 하여튼 엄청 이뻤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가수 하려는 거야. 가수 하려는 좀 사기도 많이 당하고요. 글쎄요. 어떻게 카리나? 카이나? 리. 그 카리나를 얘기한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카리나가 맞을 거야. 맞아요. 뭐라고 궁시렁 사랑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궁시렁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보시면 난장이가 서원을 보십니다. 네, 난장이가 근데 난장이라는 것은 네, 틀린 말입니다. 원래 난쟁이에요. 원래 장이는 뭐야? 장이는 언제 써? 장이는 뭔가 특출난 기술이 있는 애들. 그래서 대장장이라 하잖아. 근데 쟁이는 좀 특징을 보여준 건데 원래 이건 잘못된 표현이어서 난쟁이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조세희 작가가 난장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난장이 가족인데 난장이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라는 건데 근데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난소공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 단어 혹은 각 문장의 상징적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상징적 의미란 건 이런 겁니다. 난장이의 상징적 의미는 사회적 약자다. 이런 것들이 상징적 의미인데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잘 보여줘요. 오케이? 오케이.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인데 자, 낙원구 행복동 딱 봐도 반화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소외계층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다 태어나시자마자 계속해서 좀 아파트에 사셨나요? 저는 아파트 여기 주택가에 살았었어? 저 빌라 한번 살았다가 계속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을 많이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옛날에 살았던 그 신림동 반지하 쪽 딱 이 낙원구 행복동의 이미지였거든요. 막 사람들 되게 더럽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쫓겨난 이유가 그 재개발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딱 생각하면 딱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낙원구 행복동이라는데 진짜 그냥 글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는 없을 건데 진짜 길 지나가다 진짜 무너질 듯한 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보다 훨씬 더 진짜 이거는 그냥 내가 몸으로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들이 다 낙원구 행복동에 있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철거 개고장이 배달되자 이 철거 개고장이 이제 몇 날 몇 시에 철거를 시작할 거니까 몇 날 몇 분까지 다 나가라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나가라면 이 사람들이 살 곳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 뭘 주냐면 여기 몇 년 뒤에 지어질 아파트 입주권을 줘. 입주권.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이걸 얘기했냐면 다른 반에서 질문하더라고. 아니 좋은 거 아니냐 재개발되면. 요즘 재개발되면 뭐 돈 많이 벌어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거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땅이 놀고 있는 땅이었어. 주인 없는 땅이었는데 거기에 그냥 이 사람들이 무작정 그냥 집을 지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의 소유자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냥 그 집을 다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죠. 다 밀어버리고, 근데 이렇게 밀어버리면 비인간적이니까 대신 이 몇 년 뒤에 지어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거야. 근데 입주권이 그냥 무조건 묵혀놨다가 몇 년 뒤에 바로 그 입주권을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주권은 입주권이고 따로 돈을 또 줬어야 돼. 그러니까 입주권 플러스 2-3천만 원을 줬어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 들어가는 1억이다 하면 그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월세를 줘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파트 입주권을 그냥 파는 겁니다. 한 500만 원에서 비싸면 500만 원, 보통 한 2, 300만 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 팔아서 조폭들이 이런 거 다 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사서 아파트를 그냥 사버리는 거야, 다. 몇 채씩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되파는 거죠. 아파트 이렇게 지어주면 이 사람들 해가지고 1억에 사, 그 아파트 입주권으로. 1억에 사고 나서 이게 땅값이 올라가면 한 2, 3억 될 거 아니야? 2, 3억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랬던 게 그때 당시 7, 80년대 사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 그러니까 막상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좀. 그래서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난장이 두 아들 영수와 영호는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난다.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 업자가 난장이 가족의 입주권을 사가자 난장이 딸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이 김 사장을 따라간다는 건데 김 사장 집에 몰래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영희가 김 사장이랑 하룻밤 보냅니다. 보내고 김 사장이 잠들었을 때 그 입주권이야 돈을 다 챙겨가. 돈을 다 챙기고 와서 그러니까 영희의 순결을 뺏긴 거야. 이 뒤에 보면 영희의 순수함을 펜지꽃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영희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 펜지꽃이 꺾였다 해. 그러니까 영희의 순수함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굴뚝에 떨어져서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영희가 충격을 먹는데 그게 너무 내용이 충격적이니까 좀 내용을 바꿨어. 이제 영희가 김 사장네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내용은 그렇게 그 내용일 거예요. 일을 하다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라는 내용. 근데 원래 원작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저속적으로 표현하면 몸판 겁니다. 몸 팔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김 사장 얘가 영희를 되게 탐냈어. 왜냐면 진짜 아이돌 할 만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얘가 몸 팔면 딱인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꼬시다가 이제 영희가 계속해서 거절하는데 이제 영희가 진짜 몸을 판 거죠. 여기서 입주권을 사갔다고 했는데 네.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 가난한 그들이 입주권을 팔고 입주권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입주권은 그날 이제 그 난장이 가족이 입주권을 사간 거지 김 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난장이 가족 거를 자기가 챙긴 거야. 그러니까 아무 입주권을 가져오면 안 돼. 난장 가족 걸 입주권을 챙겨와야 돼. 오케이. 야, 영희가 참. 네, 그래서 그 아마 편집꽃이 꺾였다라는 표현도 그래서 그냥 있긴 한데 그게 뭐 의미가 없다는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냥 영희의 꿈이 무너졌다. 근데 영희의 꿈이 좌절된 거는 기타가 끊어진 거야.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 그냥 참고해서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자, 형은 하는데 이때 형이 영수입니다. 영수. 영수. 영수를 형이라고 그러니까 영이 누구의 시점이겠어? 영호의 관점이겠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영호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하는데 여기 가 파트부터 뒤에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수랑 영호가 공장에 다니고 있었을 때 자기네들의 불합리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영수랑 영호가 얘기하고 있는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형은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겠다. 형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디 쪽인지 생각해봐. 자, 어디 쪽이겠어, 얘네는? 얘는 오른쪽이겠죠. 그렇죠. 오른쪽. 라고 얘기를 하고요.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됐다면서 되게 열악하죠. 너네 점심시간 지금 그래도 50분에서 1시간 아니야? 저희 딱 1시간이요. 근데 얘네 30분밖에 안 줬답니다. 근데 그 30분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분 다 풀로 주지 않았어. 보시면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상황을 했다.
노동자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에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주면서 10분 동안 식사하고 남은 20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라는 거야. 왜 공차라고 했냐면 논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얘네가 30분이나 시간이 있어. 그럼 얘네가 빨리 밥을 먹으니까 10분에서 20분 동안 밥을 빨리 먹고 남은 10분에서 20분 동안 지들끼리 모일까. 지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 불합리하지 않냐? 야 너 월급 얼마 받아? 나 한 10만 원 받아. 와 이 새끼 많이 받네. 야 나 5만 원밖에 못 받아 하면서 야 이건 넌 부당해. 이건 말이 안 돼 하면서 얘네 똘똘 뭉쳐서 나쁜 짓을 할까봐. 그러니까 혁명이든지 뭘 할까봐 그래서 10분밖에 식사를 하고 남은 20분 동안 공을 차지한 거야. 공 차면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 지치는 거야. 지치니까 얘네들 또 얘기할 힘이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차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의를 못했다는 거지.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일 원하게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답니다.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거죠.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구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그러니까 제대로 먹고 못 자라서 키도 작고 좀 몸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영수랑 영어는 안장이죠. 아니요. 영수랑 영어는 난장이 아니고 멀쩡합니다. 근데 대신 키가 작지. 키가 작고 좀 왜소한 거지. 그러니까 난장이가 뭐냐면 너네 진짜 그 장의 왜소증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 진짜 키 엄청 조그마신 분들 있잖아. 몸 전체 다 작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왜소증을 갖고 계신 건데 이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긴 더 이제 추가로 그 뭐지? 단어경 이게 허리 이렇게 굽어서 이게 곱추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 컨셉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난장이 가족인데 이게 여기서 사회적 약자를 했던 게 그냥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장애인이라 하면 조금 장애인 차별이 있을까봐 그냥 사회적 약자라고 한 겁니다. 우리 어디까지 있는? 가력 구조현상. 그래서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일은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에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한 해에 2번 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다. 야간 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었다.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서로 계속해서 이간질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난 건데 이것 때문에 영수랑 영호가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까지 보시면 되게 노동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어떻게 노동해? 근데 반면에 이렇게 노동 환경은 되게 열악한데 반면에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갔다. 활판 윤정기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 기계를 들여오고 오픈셋 윤정기를 들여왔다.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협박까지 했어. 그러니까 공장 환경은, 그러니까 회사 상황은 엄청 좋아진 거야. 근데 이때 사장을 뭐라냐면 야 우리 회사 적대적인 회사랑 싸우다가 지면 문 닫아야 돼. 근데 이 문 닫아야 되는 말이 노동자한테 어떻게 들리겠어? 엄청 무섭게 들릴 거 아니야. 왜냐면 자기 일자리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무서워서 더 회사 말을 따르겠다. 회사 말을 따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뭐라 못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은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운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산업화의 70년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파트예요. 잠깐만. 자.
자, 그 다음에 네, 넘어가셔서 233페이지 핵심 정리 보시면 네, 이렇게 노동자들과 회사의 대조적인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는 노동자와 이런 도시 빈민, 철거민들이 있고 이 주요 소재 꼭 같이 알고 계세요. 나공부 행복동이라는 것은 공간적 표현을 나타내지만 반어적 표현으로서 네, 비참한 생활을 하는 난장이 가족의 상황을 부각하고요. 철거 개고장이라는 것은 네, 난장이 가족이 어려움과 갈등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34 소공. 나 소공. 자, 우리 234페이지 나가야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영수랑 영호의 공장 다녔을 때 시절을 계속해서 과거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네, 공장문을 닫는 것이었죠. 공장문이 닫는 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다. 큰 공장이 문을 닫으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공장들은 채용할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었고 나는 돈도 못 벌고 놀게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일터를 찾는다고 해도 낯선 곳이다. 작은 공장이라 작업장은 더 나쁘고 돈도 오르지 않은 제 받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장문을 닫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노동자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중요한 성장기의 3, 4년을 이 공장에서 보냈다. 익힌 기술을 빼놓으면 성장의 기반이랄 것이 없다. 우리 공원들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의 사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도 땀으로 다진 기반을 읽고 싶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겠어? 공장 사람들이 비판적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비판적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판적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들은 일만 했다. 대다수 공원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했다. 무엇 하나 일깨워줄 사람이 없었다. 어른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들려줄 것이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옳은 것이 실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 그러니까 좀 모순된 현실인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다. 사장에게는 다행인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은 정원 잔디를 기계로 밀어서 깎았다. 그 집 정원에서는 손질이 잘 된 나무들이 밝은 햇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랐대. 근데 앞에 노동자들은 뭐였어? 발육 부조 현상을 겪었단 말이야. 근데 또 이게 뭐냐면 사람과도 비교를 못한다는 거야, 노동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 그냥 회사 사람들, 회사의 뭐 가족들이랑 비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밑에 회사 그 사람들, 사장이 키우는 나무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뭐라면 개망도 못한 현실인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비참한 현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무랑 비교하고 있는 거야. 대조하고 있는 거야. 그 집 나무들은 나무 종합병원에서 나온 나무 의사들이 돌보았다. 나도 나무 병원의 앞을 지나본 적이 있다. 간판에 귀대개 나무는 건강합니까? 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병충해 구제 진단, 생리적 피해 진단, 외과 수술, 건강 유지 관리라고 쓰여져 있었다. 함께 지나던 어린 조역이 말했다.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무보다 못한 노동자의 삶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또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다. 무엇이 그렇게 웃었는지 몰랐다. 어린 조역이 그때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다니까 엄청나게 몸이 안 좋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형은 묻옷을 벗어 나의 등에 얹어주었다. 이것은 이제 현재로 돌아온 거야. 이 현재가 어떤 현재냐면 영희가 지금 집을 떠났어. 김 사장의 집으로. 그래서 영수랑 영호가 계속해서 영희를 찾아 돌아다녔던 거야. 찾아 돌아다니면 어디 가냐면 빵집도 가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여기로 다시 온 거야. 자, 여러분.
네, 형은 웃옷을 벗어 나의 등에 얹어주었다 하고 있고요. 풀숲을 들어선 형의 바짓가랑을 이슬에 젖었다. 영희를 보았던 사람은 주정뱅이 아저씨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명하되 내가 말했다. 비행저지에 날았던 곳이 여기야. 글쎄 밤새도록 뭘 봤니? 형은 내가 그 아저씨 말을 믿었던 것 같아. 아니 찾아낸 데 있어야지. 그만 돌아가자. 형은 영희가 왜 집에 나온 것 같아? 너희들 때문이라고. 어머니가 이제 이 형제들한테 뭐랍니다. 왜 뭐라냐면 너희들이 핑핑 놀고 있기 때문에 나갔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게 너희들 책임이야. 다른 아이들은 멀쩡하게 남아서 일어났는데 너희들은 왜 쫓겨났니? 라는 걸 통해서 영수랑 영희가 확실하게 쫓겨났던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공습치가 뭐예요? 비행조씨 그냥 미친 얘기야. 왜냐면 주정뱅이 아저씨가 여기 UFO가 내렸어 막 이지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 핵심 정리 여기 파트 보시면 양극화된 현실에 대해서 이게 보여주죠. 그래서 노동자와 사장 집에 있는 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슬픈 현실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서술상 특징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했어요. 과거는 영어의 회상을 통해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영어의 회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서술이잖아. 서술자의 직접적인 서술로 인해서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시하면 효과가 뭐 있어? 직접 제시할 때 요약적 제시 말하기 방식인데 이걸 쓰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 Excuse me? 잠시만요. 직접 어디 있어요? 아 유학 예시. 네,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댔죠. 이건 진짜 기본이어서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뭐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라 그냥 기본이야. 직접적 제시, 요약적 제시는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영희를 찾아내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화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제시는 극적 제시. 보여주기 방식이었죠. 예를 쓰면 독자의 상상력을 좀 자극시킨댔어.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제시, 요약적 제시를 씀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안소궁은 대화나 서술을 통해 그러니까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둘 다 썼다는 거야. 대화나 서술을 통해 비극성을 더 강조하고 고조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로 들어도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대화로 그 현실을 보더라도 너무 슬픈 현실인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대화나 서술을 통해 비극성을 강조하고 고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 자, 원래는 시간이 좀 여유 있을까봐 다 읽으려는데 그냥 빠르게 중요 파트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다 읽어보세요. 자, 행복동 생활에 행복동이 혹시 반어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주직을 사용하자 아까 뭐라 했었죠? 이렇게 단어법 쓰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아니 나본구 행복동처럼 이렇게 반어적인 구체적 지명을 씀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다고? 앞에 썼잖아. 사실적. 아니 그래 소외계층의 비참한 현실을 더 잘 보여준다 했었죠. 네.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도 같았다는데 이거 혹시나 많이 틀리시면 이거 비유법 쓴 거예요. 악몽과 같았다지 악몽이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법 쓴 거고요. 혹시나 해서 이것도 체크하면 너네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별명 있잖아. 별명은 직유법이야, 은유법이야? 별명. 은유법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별명도 비유적 표현이야. 네. 왜냐면 사승이나 사람을 별명을 통해서 빗대어 표현하고 있잖아. 근데 직유법은 뭐가 있어야 된댔어?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드시네 이런 게 없잖아, 별명이. 그렇기 때문에 은유법이야. 왜냐면 이게 저기 어디지? 무슨 사설묘에서 한번 나왔더라고. 무슨 이 족제비 밑줄 치고 얘는 비유적 표현을 썼다 했는데 이게 거기서 애들이 다 틀렸어. 그냥 사람 별명이지 이게 왜 비유적 표현이 했었는데 그것도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악몽 같다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맸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왔다. 이거 우발적인 가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갖고 나온 것은 줄이 끊어진 기타와 펜짓꽃 2송이였다라는 건데, 이 기타는 영희의 꿈을 얘기하고요. 네, 펜짓꽃 2송이는 영희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줄이 끊어진 기타는 영희의 꿈이 좌절됐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얘네가 마지막 철거정의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거야, 집안에서. 근데 여기서 이게 난소공에서 되게 의미 있는, 정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집을 다 철거하는 사람들이 왔었어. 철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집 철거합니다 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얘네가 고깃국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철거하는 그 구청 직원이나 철거하는 그 용역들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예의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차마 먹을 때는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먹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정리하고 난장이 가족들 그 집을 나와. 집을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철거 동의서에 사인하고 나가는데, 그때 나가자마자 바로 철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사람들한테 의미가 많이 커요. 왜냐면 그래도 마지막으로서 그런 건 지켜줬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밥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밥 준비하고 있는데, 네, 형은 여기 중간에 형이 안쪽 아궁이 옆에 엎드려 불을 피우고 있었다. 네, 되게 비참한 현실이죠. 이게 생각해봐. 아궁이가 왜 비참한 현실이냐면, 이때 시대가 언제야? 70년. 70년대라면요. 70년대인데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얘네가 가난하고 비참했다는 거야. 이미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다 나올 때인데 얘는 지금 아궁이에 불 피우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며칠 동안 영인의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떼었다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영인에는 이미 철거된 거야. 와. 그다음 지섭은, 여기서 나오는 지섭은 좀 그 지식입니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야. 그러니까 지섭이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얘기해.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현실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아버지는 계속 얘기를 듣다가 지섭의 얘기를 원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하다가 지금 집 철거되고 영이 없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도 확실히 느낀 거야. 난장이고. 그래서 아, 이건 잘못된 현실이다. 달나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굴뚝에서 떨어진 거야. 굴뚝에서 가자 달나라로 하고 떨어진 거야. 와, 이렇게 암울해요? 엄청 아무런.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되게 사람들이 엄청 좀 그랬어. 와, 나 학교에서 수업하는데도 그래서 맞잖아, 영희가 그래서 몸 팔고 이런 거 다 좀 바꾸는 거 너무 그랬어.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섭은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갔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서 싸우다가 감옥에 간 걸 체크할 수 있고요. 보시면 밝고 깨끗한 주택가가 나옵니다. 이건 난쟁이 집과 대비되는 부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네 지금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안 돼. 지금은 뭐 주택가가 되게 뭐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주택가가 되게 잘 사는 동네였어. 그다음에 영인 너무 이뻤다 하고, 영인이 이제 빵집에서 일을 했는데 영인 너무 이뻤다. 아무도 영희가 난장이의 딸이란 것을 믿지 않으렸다. 왜? 영희가 너무 이쁘니까.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엌에서 고기고 끓는 냄새 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기억을 남기려 하는 거야. 왜냐면 집안에, 이 집에 살아서 너무 힘들었고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마지막만큼은 고기를 먹으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는 거죠. 선생님, 학교에서는 난장이네 가족이 대대로 그 가난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네. 그걸 어디서 잘 알수 있어요? 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네, 이제 쭉쭉쭉 얘기를 하고요. 형은 나를 또 걱정합니다. 왜냐면 철거원들과 싸울까봐. 이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기다려주고 있어. 하고 나서 쭉쭉 얘기하다가, 그러고 나서 우리는 꼼짝도 않고 식사를 했다. 영희가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우리의 밥상에는 우리의 선조도 때부터 묶어 흘려놓은 시간들이 온전했다. 그러니까 이게 난장이 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가? 할아버지가 먼저 여기에 터를 잡으세요. 그래서 여기 먼저 판자촌을 이렇게 짓고 커서 계속 그냥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전쟁 이후부터 계속 살았던 거야.
한국전쟁 이후에 그냥 서울이 이제 황폐화됐잖아. 그럴 때 그냥 집 갈 곳이 없는 피난민들이 그냥 거기서 대놓고 집을 살았던 건데 그게 이제 난장이 가족까지 70년대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얘네 가족이 대대로 여기 살았다는 거를.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잡아 칼날로 눌렸다며 피와 눈물 그거 그리고 힘없는 웃음소리와 같은 웃음소리와 같은 기침 소리가 그 마디마디에서 흘러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선조들도 힘이 없지만 웃음소리로 밝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극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조들도 되게 힘들긴 했어. 근데 이 사람들도 힘없는 웃음소리로 그냥 이겨내자, 극복하자라는 식으로 그냥 살았다는 거야. 대문을 뚫은 사람이 집을 들었고요. 그들은 우리의 시멘트 집 먼저 딱 부셨다가 그 밥 본 거야. 밥 먹는 거.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기다려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수는 과정이 나와요. 부수는 과정이 나오는데 조금 기다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는 꼼짝도 않고 식사를 했다는 건데 여기 보면 너네 생각해봐. 너네 지금 여기 철거를 한다 해서 여기 벽을 부숴. 앞에 포크리 나도 벽을 부숴. 근데 너네 그냥 우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계속 공부하고 있어. 태도가 좀 어때? 너희들의 태도가 이상해요. 비상하고 좀 더 이상하고 체념하고 좀 되게 냉정하고 오히려 좀 차분한 느낌을 주죠. 근데 그게 더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너네가 생각해,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해봐. 너네가 부셔지는데 막 으아 하고 도망치는 게 더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냉정하고 차분한 게 공부하는 게 비극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아? 비장미를. 그래, 이게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비극성을 더 심화시키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 진짜 체념했나봐. 어떡해? 라는 식으로 더 비극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는 비극성을 더 심화시켜요. 학교에서는 비장미이기도 많고. 네,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게 비장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장미는 그때 새드 엔딩. 비장미는 거기서 아름다움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극한의 현실 속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비장미라는 게 새드 엔드에서 느껴지는 문학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막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비극성 느끼는 것도 하나의 아름다움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문학에서.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 보시면 영희가 나간 거 이거 꼭 체크하세요. 줄 끊어진 기타와 펜치꽃 두 송이가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꿈과 희망을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 지키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소고기랑 쇠망치를 든 사람 소재 의미도 소고기는 마지막 식사를 성찬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남고 싶어하는 난장이 가족들의 마음을 체크할 수 있고요. 쇠망치를 든 사람들은 난장이 가족과 대비되면서 극적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는 그냥 부수고 있고요. 막 부수다가 이제 4.1부분 보시면 지섭이 물어보는 거야. 나가면서 방금 무슨 일 하셨습니까? 지섭이 물었다. 사나이는 몇 초 후에야 지섭의 말을 알아듣었다. 그가 말했다. 30일까지 철거를 하게 돼 있었죠. 시한이 지났어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지배층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지. 야, 이건 우리 불법적인 일을 한 게 아니라 합법적인 일을 한 거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당신이 덫을 놓았습니다. 이 파트가 작가의 문제의식을 딱 보여주고 있는 파트입니다. 지섭이 분노해서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덫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에서 100여 세대 이상이 여기다 생활터전에 잡는 것을 몰랐어요. 덫을 놓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난장이 가족을 비롯한 100여 세대의 생활터전을 빼앗은 이들에 대한 지섭의 분노를 느껴주고요. 그래서 서민이 누려할 것을 자본과 빼앗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작가가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지섭은 어떤 애였죠? 지식인이요.
그냥 같이 사는? 같이 그게 공장이었나 어디 경찰서에서 아버지랑 만나게 돼가지고 아버지랑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난쟁이가 좀 장애인이니까 뭐라는 지섭은 지식인으로서 그걸 다 타파하려 했던 사람. 자, 239페이지인데 이거 지섭의 행동 이거 꼭 알고 계세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인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한 것을 말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지섭이 대표적인 지식인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난장이나 영수, 영호 같은 사람들 힘이 없다는 거야. 힘이 없기 때문에 지섭과 같은 지식인들이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게 그래도 바뀌지가 않았어. 바뀌지 않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80년대부터 갑자기 터닝 포인트가 돼. 아,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전태일이던가? 맞아요. 전태일이라는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몸에 불을 질러서 자기가 죽어. 분신 자살을 해. 슈탄 맞은 사람 누구야? 아니 슈탄이란다. 그 최루탄은 슈탄 연세대 다닌 사람이었는데 그 누구였는데?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은 독재 정권 한 거고 전태일은 이제 이런 노동자의 문제점인데 근데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된 게 뭐냐면 전태일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나에게도 소설가, 변호사, 의사와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한 거야. 그들이 있었으면 나의 문제를 더 해결해주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고 유언을 남긴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온갖 지식인들이 다 생각이 바뀌어.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뒤로 80년대부터 오히려 난소공 같은 소설이 엄청 많아져. 그때부터 이제 정말 그래서 70년대는 대부분 독재 정권을 얘기한다면 80년대부터 정말 이런 산업화에 대해서 문제점 엄청나게 많이 짚습니다. 난소금 언제 나왔죠? 난소공 70년대야. 어쩌구나 이게 시대를 좀 앞서갔네요. 난소금이. 그렇죠. 그 조세희 작가가 정말 대단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240페이지. 너무 아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쫄쫄쫄 얘기하다가 이제 나도랑 아버지가 말했다.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이 지섭인데 바로 지섭이 지식인 사회 문제에 통찰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얘네가 듣고 영수랑 영호가 이때다 하고 나도 얘기할래 했더니 아버지가 말리는 거야. 야, 너라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해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지식인이 모순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회를 개선해 나간다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니은 부분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다녔다. 아버지가 진짜 약자인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와중에 뭐냐면 영호가 이 와중에 잠을 자. 근데 잠을 자는 게 뭐냐면 되게 무력함에 잠을 자는 거야. 왜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깨어있어봤자 뭐하냐. 그럴 거면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잠이 나를 눌러왔다는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진짜 어떤 심정이야? 어떤 심정으로 내가 그 친구들은 아니 성대모사 좀 잘하고 성대모사요? 난 영준생 성대모사도 한 글자가 자 이거 근데 그거 하면 반 50% 상공이네요. 야 그래도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이런 거 하나 따라해야지. 선생님 수업 때마다 이제 자. 나도 자하긴 해. 자 이제 봅시다 하는데 영준생이지. 자 그다음에 세 개는 다 이상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상한 걸 느낀 거야. 야 이건 말이 되나 하고 의문을 가진 거고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단 말이 뭐냐면 부정적 현실 속에서 이상형을 꿈꾸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지금 이 영어 입장에서 아니 여기 도대체 뭐 볼 게 없는데 무슨 단란한 이상형을 왜 꿈꾸는 거야 하고 이런 아버지와 지섭마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희가 펜지코 두성이를 공장 펫을 던져놓고 왔다. 이게 이제 영희가 순수하면 이랬다는 거죠. 아우 슬퍼요. 영희는 그래 돌아오는데요. 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네 끝납니다. 근데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네 이러고 끝나요. 참 이때 쓰인 소설들은 다 좀 좋게 끝내주지. 아니 여러분 지금 나온 소설도 그래요. 82년생 김지영.
그 뭐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김영하 작가의 단편 소설인데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소설이 있어. 이게 뭐냐면 진짜 그러니까 그 소설 읽으면 진짜 기분 더러워. 왜요? 이게 뭐냐 주인공 남자 여자가 있거든. 근데 이제 부부인데 얘네가 아이가 한 명 있어. 근데 얘네가 이제 홈플러스를 갔다가 홈플러스 아이를 잃어버려. 그 뒤로 이 둘의 삶이 완전 망가져. 그래서 둘이 좀 어느 정도 잘 살았지만 이제 아이 찾으려고 전단지 뿌리고 광고하고 이러니까 돈 다 쓰고.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둘 다 직장을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여자 아내는 미쳐. 미치고 나서 근데 그래도 남편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아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그러고 나서 10년인가 15년 뒤에 연락이 와. DNA를 통해서 찾았대. 아이를 찾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가 몇 살이래. 찾았다고 연락 오는데 들어갔더니 그 아이 어떻게 찾았더니 그 아이 유괴된 아이의 유괴범이 있을 거 아니야. 유괴범이 여자인데 여자가 자살을 해. 근데 그 아이는 유괴범을 자신의 친엄마로 알고 있었어.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 그 유괴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아이도 충격을 먹은 거야. 아이도 집에 갔는데 자기 친엄마라 생각했던 사람이 목을 메고 자살하고 있고 경찰이 와서 막상 조사했더니 그 자신이 친엄마라 생각했던 사람이 유괴범이야.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집에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남자랑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미친 여자야. 동네에서 미친 여자로 유명해. 그래서 집 문도 잠가놔야 돼. 근데 아버지도 그냥 뭐 별것도 없어. 그러니까 집도 진짜 이만한 단칸방에서 3명이서 겨우겨우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아이는 자신의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 왜냐면 계속해서 엄마 아빠라는 표현 안 써. 왜냐면 자기의 엄마는 그 유괴범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근데 그 아버지도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는 남편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만 찾으면 이런 불행한 삶이 끝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를 찾은 뒤가 진짜 지옥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찌됐든 남편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을 벌어 나간 사이에 그 친엄마를 같이 있으라 해. 왜냐면 친엄마 미친 여자니까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아이 보고 너 여기 엄마 잘 지키고 있어 해. 근데 아이가 집에 컴퓨터 없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이래. 그때 처음으로 엄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기요, 저 PC방 가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했더니 이제 계속 무시하니까 이제 얘가 야가서 엄마 이래. 엄마한테 했더니 저 돈 좀 주세요 해. 했더니 막 이제 엄마가 그거 우리 아들 아니잖아 하고 미치니까 이제 그러고 그냥 얘는 집안에 있는 대충 돈 찾아서 PC방 가. PC방 간 사이에 엄마가 실족사라고 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굴러떨어져 실족사라고 해. 그러고 나서 아들은 친엄마의 장례식에 안 와. 친엄마 장례식에 안 오고 어디 갔다니 했더니 유괴범 그 납골당을 갔다 왔대. 유괴범 납골당을 갔다 와서 거기서 1박 2일 동안 거기 앞에서 울다 오고 온 거야. 그래서 남편은 더 화가 난 거지. 네 친엄마의 장례식은 안 오고 왜 유괴범 거기 가냐 했더니 그 걔가 우리 엄마를 욕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그 아이가 가출해. 가출하고 나서 10년 뒤인가 20년 뒤에 갑자기 어느 여자가 찾아와. 그 남편한테 찾아오더니 그 어떤 깐난아기를 데리고 와. 깐난아기 데리고 오더니 혹시 그 땡땡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괴당했던 얘가 뭐 영수면 영수 여기 집에 있어 해. 그럼 그 남편이 영수 여기 없는데 했더니 그럼 영수가 저한테 300만 원 빌려갔는데 300만 원 저 주실래요 해. 그래 알겠어 기다려 했는데 돈 찾으러 간 사이에 그 영수의 아이를 두고 가. 깐난아기를. 그래서 남편이 그래. 그러고 나서 김영하 작가가 한 작가의 말에도 진정한 지옥은 아이를 찾은 뒤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네. 근데 이게 되게 요약해서 얘기한 거지 진짜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되거든요. 그거 읽으면 진짜 기분 더러워. 꽤 많습니다 이런 거.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영하 작가가 세월호 참사를 보고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위로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지옥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히 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근데 김영하 작가는 절대 그 해석을 안 줍니다. 잘 그냥 자기의 감상평만 조금 한두 줄 써주지
그럼 절대 안 써줘서 사람들이 더 혹시나 궁금하시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좀 많이 더러울 겁니다. 기분이. 시험 끝나고 이거보다. 자, 그다음 241페이지 꿈속에 나타난 영희의 행동을 보시면 공장 노동자, 동시 비밀로 살아갈 수 없는 난쟁이의 삶을 고려할 때 그들의 순수함과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이 지켜지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제목의 의미도 꼭 알고 계세요. 이 제목의 의미 여러분들 가끔씩 서술용으로 쓰다 나오니까 꼭 알고 계세요. 난쟁이란 것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어서 가족의 생애를 책임지기 어려운 가장을 얘기하고요.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고 쏘아 올렸다는 것은 이상적 세계를 향해 지향성을 드러냈지만 지향성 드러내는 거고 부조리한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였지만 결국 이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난쟁이가 공을 쏘아봤자 어떻게 돼 있어? 높이 날지 못하고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의 꿈은 좌절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30번부터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무슨 내용일지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문단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기업은 법률행위의 무효 였었고 니은은 법률행위 취소였습니다. 30번 윗글을 바탕으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항상 적절한 것. 그래서 이거는 본문 다 읽고 보기에 개념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꽤 높았던 게 33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답률 2위였던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였었거든요. 자, 이거 내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 내가 어떻게 풀렸어 이거?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 어떻게 풀렸어? 갈 읽고 풀어. 가의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 이거 어떻게 풀렸어? 비슷한 단어를 가에 있는 내용 일치처럼 풀어오면. 내용 일치라기보다는 일단 뭐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 이유잖아, 이유. 그쵸. 이유니까 이제 뭐뭐 있댔어. 보통 이유면 뭐뭐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댔잖아.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가 앞줄에 혹은 가 뒤에 뭐뭐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렇기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포인트 잡아서 글을 찾으면 된다는데 이거는 그렇게 못 풀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3번의 가를 보시면 맨 마지막 네 번째 문단쯤에 있는데 여기 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 앞뒤로 보시면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말 뜬금없이 가가 한 문장 툭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웠던 문제가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봐야 가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33번이 되게 어려웠어. 이게 좀 신유형이었습니다. 추론 문제인데 여태까지 했던 방법으로 풀 수 없었던 추론 문제였어요.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린 고등학교 1학년 걸 너네 연습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딱 수능 그냥 초보자용이어서 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예스. 느낌이 세한데 프린트를 해줄까? 똥꼬들 어디지? 그럼 왜 어디지? 안 보일까봐요. 배려심 많네. 그럼 너가 안 보일 거 아니야. 아, 씨. 야. 괜찮아. 와 예전 일진. 미안. 아, 괜찮아. 와 예전 일진. 괜찮아. 무섭다. 10월까지 나올 수 있는 이 집이 아니라 또. 정민이 왜 이렇게 무서워? 아니 저는 화내지 않았어요. 저는. 시발이 나오는데. 내가 입이 화낸 거 아니야? 아 씨발 이게. 아니 그냥 아이 신발. 신발이 왔다고. 신발이었네. 씨발, 아니 그거 그렇게 들었어요?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쌀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아이 씨발 이런 줄 알았는데. 신발 살짝. 이게 뭐예요? 예? 많은 프렌즈 중에 하나 있잖아. 야 다시 나가고.
유익한 경사 이렇습니다. 그런 거 잘 보시지 않아. 진짜 댓글이 왜 지원이밖에 없냐 진짜. 몰라. 아 여기 나와요. 하나 다. 진짜 없어. 와. 새삼 사실한 이름이 참. 뭐야 하나 있다. 자, 아, 좋아요. 어. 좋아요가 뭐야? 댓글 하나 있길래 무슨 얘기 봤는데 본인이 문현 선생님 귀여우셔. 좋아요. 선생님 제가 댓글 하나 더 달아주세요. 문장쌤 비우시라고요? 응. 어떤 면이요? 야, 범규다. 제일 최신 거 댓글 봐봐. 그냥 귀여우셔. 뭐 하는 거야? 영상 아니 쇼츠. 좋지. 어? 뭐? 뭐야? 되게 없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살았는데? 하나, 둘, 셋. 그 들고 있는 걸 주셔야 되는 거죠? 저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치. 전혀 안 좋지. 그런 거. 뭐야? 댓글 1이 있는데 너 없어. 이따가 봐봐. 있는 걸로 해. 분명 7부를 뽑았는데 한 부가 남아가지고. 저 결혼도 다시 뭐 한다고 하시고. 서로도 45살이라고. 프린스 45살까? 농담이고 한 43? 거기서 선생님 언제 하는지 뭐죠? 43? 43이면 빠르겠다. 양.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합시다. 매매 계약, 유언 등과 같은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행위가 효과를 가지려면 성립하고 효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성립 요건이 무엇이냐 했더니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고 한다.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은 이미 성립한. 조심하실 게 뭐냐면 효력 요건은 이미 성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과 효력 중에 누가 먼저 앞서? 성립. 프린트 주기 잘했다. 줬는데 이 간단한 걸 대답을 이렇게 오래 걸렸더니 성립이 돼야 되는 거야. 성립이 먼저 앞서야 돼. 성립된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그래야 법률 행위가 유효한 거래. 오케이? 그럴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지금 성립과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성립이 먼저 돼야 효력을 따질 수 있는 거야. 효력이 성립해야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오케이? 어려운 거 없어. 너 첫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 그런데 나오면 이 뒤가 중요하겠지. 법률 행위는 성립했지만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법률 행위의 무효라는 거는 성립이랑 효력 중에 뭐가 불충분된 거야? 효력이 안 된 거야. 성립은 됐어. 성립은 됐는데 효력이 안 된 거를 무효라고 한 거야. 오케이? 이거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옆에 이렇게 메모하는 거 쪽팔린 거 아니야? 헷갈리면 이렇게 메모하는 게 좋아. 법률 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어도 그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며 기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효야 하고 따질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냥 무효라고 사유가 있으면 얘 무조건 무효라는 거야. 그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이거 무효네 하더라도 상관없어. 왜? 기간이 지나도 무효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무효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31번 봐봐. 여기서 무효만 체크하면 돼. 기업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이거 써 있었어. 무효라는 거는 효력이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2번 풀 수 없고요. 3번 기업은 법률 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한대. 맞아 틀려? 이거 맞지? 왜? 법률에 성립한 뒤인데. 그래 성립한 뒤부터 된다 했으니까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맞아. 시끄럽네. 근데 니은 모드라고 돼 있으니까 기억만 맞는 거야. 기억 그래서 기억만 맞은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4번 봐봐. 기업과 달리야. 내가 이 달리를 그냥 반대로 읽으면 된댔어. 부정어 붙으면 된댔어. 기업은 법률 행위에 효력 유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지? 이게 기억을 맞는 거야. 달리는 맞아. 그 다음에 5번 기억은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법률 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없다. 이건 아직 내용이 안 나오잖아. 기억은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법률 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특정인의 주장이라는 내용이 아직 안 나오잖아. 나왔어. 법률 행위 무효 밑줄까지 줬어. 무효 주장이 없어도. 그러니까 얘는 달리가 틀린 거야 지금. 그러네요.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법률 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는 건 기억이잖아. 근데 이 기억과 달리래. 그러니까 달리가 틀린 거야. 자, 그럼 뭐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답 5번.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 기억 천천히 하나 따주면 다 된 거였어. 달리는 그냥 반대로 확인하랬지. 자, 그 다음에 내용일치 30번. 전환이나 추인 안 나왔고, 그 다음에 2번은 풀 수 있겠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맞죠? 맞지? 첫 번째 문단에 나왔었어, 얘는. 그 다음에 2번. 2번은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4번, 죄송해요. 3번, 4번, 5번, 얘 다 안 나왔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30번이 2번 적절하다 체크아웃 넣으면 돼. 근데 우리 31번 벌써 풀었어. 31번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한편 법률 행위 취소는 법률 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했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효력 요건을 갖춘 거야, 못 갖춘 거야? 갖춘 거죠. 갖추긴 갖췄었던 거야, 얘는. 일단. 근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법률 행위가 있었어. 얘가 성립도 됐고 효력도 갖춰서 A가 만약에 오늘부터 2023년 9월 24일부터 A가 효력 유효가 됐어. 14일이구나. 쭉 됐어. 예. 쭉 됐다가 갑자기 2024년 9월 25일에 얘가 A가 사실 어떤 사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유효가 취소됐어. 그럼 취소된 건 뭐냐면 24년 9월 25일부터 취소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소급했다는 거는 23년 9월 24일로 돌아가서 이때부터 계속 취소라는 거야. 소급이 그런 뜻이에요? 소급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팬다는 거야. 소급 적용이 이때로 돌아와서 적용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법은 소급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좀 조두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찍 풀려난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나서 법이 바뀌었어. 이제 그런 짓 하면 징역 5년이 아니라 뭐 20년, 30년 혹은 사형을 받는다는 건데 그렇게 법이 바뀌고 나서 조두순을 소급 적용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두순은
5년을 살지만 그 뒤에 조두순 같은 개새끼들은 그렇게 해서 사형, 무기징역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법률행위 취소는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야. 이게 공소시효 아니에요?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법은 제가 잘 아니 근데 이 문제는요. 네. 소급의 뜻을 몰라도. 그렇지, 소급의 적용은 뜻을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소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네. 만약에 소급이 중요했으면 소급이 뭔지를 말해줬겠지. 근데 그 정도는 말 안 해준 거야. 근데 이건 그냥 너네 한번 읽으라고. 근데 너네 이제 예비 고3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 내가 말을 해주는 거야. 효력이 연결된 거다. 그래서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효력이 무효와 같아진대. 그러니까 완전 취소가 완전 없어지는 거지.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효력이 없어질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좀 무효랑 다르지. 무효는 주장이 없어도 무효가 없어도 그냥 알아서 없어지는 거였는데 취소는 취소야! 라고 말을 해야만 취소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한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경감은 소멸되고 취소권이 소멸된 법률행위는 결국 유효한 것으로 확정이 된대. 오케이? 이게 취소랑 무효의 확실한 차이점을 나타낸 거지.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고 풀게요. 네 번째 문단.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도 아무런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보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예 지우기를 지워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없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됐어. A가 이렇게 됐어. 그럼 A라는 행위가 유효했다는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이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이게 없어지는 거지 그냥. 오케이? 그래서 아예 없어졌다는 거야. 그냥 대상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추인을 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게 만들기도 한대. 그러니까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얘를 없어진 걸 새롭게 전환하거나 아니면 추인이란 건 추가 인정이란 건데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만약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없대. 자, 전환이나 추인의 전제 조건이 뭐야? 전환이나 추인의 전제 조건이 뭐야? 무효인 법률 행위가 간단하게 법률 행위가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 아니 전환이나 추인의 전제 조건 법률 행위가 성립했어. 법률 행위가 성립돼야 된다고 네. 써있잖아. 법률 행위가 이미 성립된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거고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나 추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환과 추인을 하고 싶어도 성립은 돼야 된다.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행위가 전환됐어. 그럼 효력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을 때 다른 걸로 효력이 인정되지. 왜 이걸 인정해 주냐면 이미 성립됐으니까. 성립 요건 갖췄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무효 행위를 전환한다 할 때 성립 효과를 가진다. 여기서 지금 네.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걸 말한대. 네. 그렇지? 근데 여기서 너네 딱 보자면 그럼 얘는 이 전환된 법률행위는 성립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지. 왜? 아까 무효 자체가 이미 성립된 법률 행위. 그렇지. 무효 자체가 이미 성립된 거랬고 그 다음 또 근거 또 뭐 있어? 성립의 그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다니까? 네. 효력 요건 갖추고 있는 건 뭐였어? 성립 요건도 같이. 그래, 효력 요건을 갖추려면 성립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 그래서 이런 거 잡고 가야 된다니까. 그냥 막 긁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잡고 가야 어느 정도 독해가 되는 거라고 계속해서. 그냥 막 긁는 게 아니라. 이때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효 행위의 전환의 예로는 징계 해고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법률 행위가 징계 휴직으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징계 휴직으로 전환하여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회사에 징계 해고가 있어. 징계 해고가 A도 하고 B도 하면 가능한 거야. 근데 반면에 징계 휴직이 있어. 징계 휴직은 A 또는 B 둘 중만 해도 가능해. 만약에 어떤 회사의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야. 근데 이게 만약 열매국어 법이야. 근데 원장 선생님 날 자르고 싶어. 그래서 원장 선생님 날 자르고 싶어서 봤더니 이 새끼 A도 했고 B도 했네. 그래서 나한테 너 해고야 했어. 근데 내가 해고 당하다 보니까 씨발 억울해. 찾아왔어. 찾아봤더니 내가 알고 보니까 A는 안 했어. A는 안 했어. 내가 그냥 따졌어. 그러니까 A는 안 했으니까 그때는 징계 해고가 아예 무효가 된 거야. 효력을 못 갖췄으니까. 무효가 돼서 얘가 없어졌는데 근데 그래도 원장 선생님 날 자르고 싶어. 미친 듯이 날 자르고 싶어. 봤더니 사수문이 A는 애매한데 B는 확실하게 했어. 그때 이제 원장 선생님 나한테 하는 게 징계 휴직인 거지. 왜? 징계 휴직은 A나 B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A는 애매하지만 B는 했으니까 나한테 징계 휴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바꾸는 것을 전환이라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5번째 문단.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효가 된 법률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 요건을 추후에 보충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걸 말한다.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했던 때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 게 아니라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한 것을 본대. 자, 이제 그럼 너네가 답을 찾아봐. 가의 이유를 찾아야 돼. 왜 추인하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추인할 때부터 인정하는 걸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시죠. 이 법률에 갖지 못한 효력 요건이 그때부터 갖췄던 게 아니라 추후에 보충되는 거니까 그 추후에 보충됐을 시점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건 왜냐면 추론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딱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왜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했더니 처음 성립할 때부터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왜 추인할 때부터 인정해 주는 걸까? 보충을 했기 때문에. 그 보충이 아까 서현이가 말한 부분이잖아.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 그건 모르죠. 왜냐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효력을 따지는 거였으니까. 그럼 뭐 틀렸다 말할 수 없는 게 확실하진 않죠. 이거 지원이가 답 얘기했어. 처음부터 없는 거라고. 처음 답이 그냥 무효에서 뭐라 했어?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 그래, 네 번째 무효는 아무것도 효력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라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추인하면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A라는 법률행위가 없어졌으니까. 우연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냥 추인했을 때도 다시 이렇게 인정하는 거라고. 왜냐면 아무리 이때 23년을 돌아가더라도 A라는 게 없어졌어 이미. A라는 게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23년부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왜? A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이가 얘기하다 갑자기 이러고 빠져가는데 그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야 그냥.
그래서 33번 봐봐. 33번이 왜 답은 3번이야.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어서 소급해서 추인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란 거야. 무효행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추인을 하더라도 처음 성립했을 때 가더라도 소용이 없어. 왜? 이미 걔는 무효여서 아무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인정할 것도 없다는 거야. 알이? 그러니까 이게 이유 추론한 문제였는데 원래 이유 추론한 문제는 이렇게 앞뒤로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렇게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없었어. 없는 대신에 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네 번째 문단이었었는데 그냥 이거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됐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게 33번 같은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올해 수능을 더 보긴 해야 돼. 올해 수능을 더 봐야 되겠지만, 네, 여러분 수능이,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3월 거,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이나 내년 6월 달께 이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어렵겠지. 근데 이거랑 비슷한 스타일로 나올 거야. 특히 3월 거는. 3월은 서울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그냥 그대로 평가하고 그냥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되게 비슷할 수 있어. 근데 물론 3월달 모의고사가 고3 내내 가는 건 아니야. 3월달 수능 때까지 간다? 네, 이건 솔직히 다 개소리고 다 떨어져요, 점수가. 다 떨어지지만 오른 애는 당연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월 거에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는데 대신에 스타트가 좋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3월 거 보면 기분이 좋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쭉쭉쭉 가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1학년 건 계속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1학년 건 버리지만 집에 혹시나 어딘가 처박혔을 때 웬만하면 찾아. 우리 수업했던 내용 다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시면 민법은 원칙적으로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무효 원인이 소멸된 상태이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인을 인정해 준대. 이제 마지막 문단.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 행위에 대한 법률 효과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무효 행위를 근거로 한 청구권도 부인이 된대요. 따라서 해당 법률 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수령자는 해당 이득을 반환해야 되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만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부당 이득의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래. 뭐 이건 맨 마지막 파트는 말이 잘 쉽게 했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할 건 없겠죠. 예를 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30번부터 봐봐. 1번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경우에도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있대. 없지. 불성립했는데 그래, 불성립하면 안 된다니까. 성립을 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답이 1번이야. 오케이. 네. 3번 효력을 발생시켰더라도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된대. 이건 무효야 취소야? 취소지. 취소는 효력이 됐다가 취소가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취소야. 근데 무효행위가 무효가 되면 해당 법률행위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 맞지? 무효라는 사실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부당 이득에 반환 청구권이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치? 맞지? 본문 내용은 조금 어려웠어. 본문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 봐봐. 엄청 쉬워. 너네 33번이 어렵지만 32번 진짜 보면 너무 쉬워. 32번은 너무 쉬운 게 한번 천천히 보시면 갑은 자신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태로 유언 증서를 남겼다. 하지만 갑의 사망 이후 이 유언 증서는 공인상의 확인 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임이 밝혀졌대. 자, 무효라는 건 일단 성립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성립은 된 거야. 근데 효력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효력은 안 된 거야.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해당 유언 증서가 다른 형태의 유언 증서인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갑이
자신의 유언 증서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이러한 형태의 유언 증서를 남겼을 거라 보아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유효하다고 판단했대. 자, 그러면 쌤. 뭐지? 이거 아까 그거 관련 추인 관련 내용 아니에요? 김빠져. 전환. 전환인지 아, 전환인지 잘 전환인지 봤어요. 추인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전환 잘 봤어요. 전환이야 추인이야. 위에 있는 거 전환이에요, 전환. 기분 빠져. 잘 봤어요. 전환이 가만히만 있어도 반응한다. 아니야 가만히 있지 마. 해도 돼. 빨개진다. 전환이 얘가 전환이 때문에 미안해. 한명 다 수업을 망치는구만 이렇게. 미안해. 얘 전환한 거지 전환. 저잘 봤어요. 얘는 전환한 거야. 제가 전환 뭐 하려고 했는데. 나는 전환인지 추인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전환한 거지. 네. 이해했지? 왜 전환인지는 이해되지? 네. 다들. A, B 그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괜찮아? 자다 빼서 그래? 자 그럼 봐봐. 1번 A가 무효가 되면서 B의 성립 요건도 불충분하게 된 거야? 아니요. 불충분은 아니야. 일단 무효라는 것 자체가 뭐였어? 계속 성립은 된 거라니까? 그쵸.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불충분한 거 말이 안 돼. 틀려. 2번 A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B는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군. 맞지 않나? 이게 맞아. 왜 맞아? 일단 A는 효력을 갖추지 못했지. 그쵸. B가 효력 갖춘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유언 조건은 모두 모두 충족하고 충족해. 있고. 그래 맨 마지막 뭐랬어? 자필 서명에 의한 유효로서 유효화됐잖아. 유효가 뭐야? 유효가 성립도 하고 효력도 있댔잖아. 그거 다 2번이요. 근데 이거요. 이러면은 좀 보기만 제대로 읽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래 그래 내가 excuse me 말한 거 정말 잘했다. 미안하다고. 너 말고 나 말이야 나. 어딨어? 반성하랬잖아. 반성하랬잖아. 보기 제대로 안 읽으니. 그 이유에서 더 제가 그 지를 한 거예요. 보기 제대로 안 읽으면. 되게 뭐 많다. 다 낙서장이야. 아, 이게 파일 제일 고 이거 393페이지야. 이거 분노트 뜻이요. 네. 저도 낙서하면 안 돼요, 갔다가. 아니 이거 낙서가 진짜 내 낙서가 아니라 수업용 낙서라고. 아니. 그러니까 답 2번이요. 엄청 네. 쉬워. 쉬웠네요. 선생님 어렵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문 내용은 어려운데 문제 자체 되게 쉽다고. 난 제일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게 진짜 수능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번 고3게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1번, 3번, 4번, 5번이 적절한지 적절한지 아닌지 잘 몰라. 그래도 2번이 확실히 적절하다. 그러니까 얘는 답만 찾으면 된다고. 답만. 3번 A의 부족한 효력 요건이 추후에 보충되어 B가 유효하게 됐다. 얘는 뭐가 틀렸어? A가 추후에 보충된 게 아니라 추후에 보충된 거 아니지? 추후에 보충된 건 뭐였어? 추인. 얘는 추인이었지. 근데 얘는 추인이 아니라 전환을 했잖아. 4번 A는 B로 바뀌면서 무효 원인이 소멸되어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되었군. 무효 원인이 소멸됐어? 아니요. 아니 자 여기서 무효 원인이 뭐였어? 보기에서 말하는 무효 원인? 그 확정 일자. 확정일자를 못 받았던 거지. 확정일자를 못 받았던 게 소멸됐어? 아니요. 아니야. 다른 증서의 형태. 5번 A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B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았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지. B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A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았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해야 된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고. 쉽죠?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이 조금 애매했어도 문제 자체는 너무 쉬웠어. 목이 너무. 자 봅시다. 네, 디지털 워터마크. 첫 번째 문단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자나 배급자의 서명, 마크 등의 특정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삽입된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하고요.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의 무단 배포, 무단 복사 등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원본 이미지의 훼손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한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워터마크의 용도 이 정도는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4번에 1번 디지털 워터마크의 용도는 무엇인가? 네, 첫 번째 문항에 나왔었고요. 나 디지털 워터마크의 개념, 네, 이것도 첫 번째 문항에 찾아볼 수 있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A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죠. 네, 디지털 워터마킹은 이미지의 공간 영역 방식과 주파수 영역 활용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간 영역 방식으로는 LSB가 있다고 합니다. LSB 치환 방법. 흑백 원본 이미지에 흑백 워터마크 이미지를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 그 원리를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과정과 원리가 나오는 거야. 흑백 이미지를 구성하는 한 픽셀의 색상을 밝기에 따라 0부터 255까지의 정수값을 가지고요. 0은 검정색, 255는 흰색을 뜻한다고 합니다. 픽셀의 색상은 밝기에 따라 이렇게 가진다는 거고, 이를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인 8비트로 나타내면 각각의 픽셀은 검은정색인 0000부터 흰색인 1111까지 총 256가지 중 하나를 갖게 된다 하여. 오케이? 근데 그 중에 그 숫자가 클수록 흰색이 가깝대. 왜? 255가 그래, 255가 흰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당황했던 게, 너네 이진법 안 배웠니? 이진법 배웠죠. 그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아? 이진법, 아니 십진법? 저 정보 시간에 배웠어요. 왜 이거 정보 시간에 배우지? 로그 할 때 이진법, 십진법을 안 배워? 네. 로그할 때요? 놀랬어. 그러니까 이걸 동국고 1학년에서 하는데, 자, 이거 이진법이라는 게, 이진법에서 이 숫자가 더 클수록 그런 거지. 그래서 얘보단 얘가 더 큰 거지. 다 알죠 했더니 애들이. 근데 걔네는 애초에 로그를 안 배웠잖아요. 근데 야, 너네 이거 안 배웠어? 했더니 저희 정복 다음 주에 나가요. 이거 왜 정보에서 배우고 수학에서 안 배웠더니 쳐다봐가지고. 세대 차이. 에? 세대 근데 차이. 애초에 걔네는 로그를 안 배웠잖아요. 로그가 2학년 때 나오는데. 로그 너 2학년에 나와? 네. 선생님 세상이 많이 그러네요. 나는 선행학습으로 로그는 중학교 때 다 뗐지. 와. 난 중학교 때 미적분다 다 했어. 그러니까 KM, KMC 경시대 같은 거 나간 거지. 얘는 수학 몇 등 드셨어요? 난 수학 1등급 놓친 적이 없다니까. 그냥 너는 지금 좀 달라지면, 그때는 21번, 29번, 30번이 킬러였는데, 킬러? 내가 킬러였지. 호 쇼츠까지 나와. 근데 웃기지 않냐? 이거를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국어 선생이 난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어. 수학을. 이러면. 네, 이것도 한번 해주시죠 이거. 이게 뭐야? 얼굴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입마스크 해가지고. 유찬이 좋은 날 싫어한다고. 이게 나도 몰라. 그게 뭔데? 올라간 게 있어. 오늘 유찬이가 싫어하는 거 보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 왜? 이거 왜? 자, 그 다음에 이때 각 픽셀은 8비트의 데이터 중 왼쪽에 위치하는 상위 비트가 바뀔수록 그에 해당하는 정수값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 쉽답니다. 이건 너네 그럼 로그 배워서 알 거 아니야. 이진법 알아서. 그치? 왜냐면 이 값이 이쪽 왼쪽에 있을수록 이 값이 커지면 2의 그 8승, 7승 얘네가 숫자가 확 커지니까 갑자기 느낌이 확 커진 거지. 그럴 때 육안으로 더 보기가 쉽다는 거야. 반면에 오른쪽 하위 비트가 바뀔수록 색상의 변화를 인식하기가 어렵대요. 오케이? 그래서 LSB는 뭐냐면, LSB는 색상 변화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오른쪽 마지막 최하위 비트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트를 말한다는 거야. 이게 LSB라는 거야. 그래서 LSB 치환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에 시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의 LSB에 하나씩 나눠준대. 자, 이게 뭐냐면 LSB에
하나씩 준다는 게 각 픽셀에 하나씩 준대. 각 픽셀에 하나씩 준다니까 얘는 몇 개인지 모르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일단 각 하나씩 준다는 건 체크를 해야 돼. 그냥 하나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각 픽셀에 LSB 하나씩 다 던져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이때 원본 이미지 각 픽셀에 8개의 비트 중 LSB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워터마크 이미지의 한 픽셀을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에 총 8개가 필요하대.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 8개의 비트 중 LSB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워터마크 한 픽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 픽셀 8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LSB를 제공하기 위해서 8개 필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결국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 전체 가나다라 바바사 사세카타파 죄송합니다. 원본 이미지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적다면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은 거지. 워터마크 이미지의 데이터 일부는 삽입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이번엔 원본 이미지가 더 큰 거야. 많을수록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냥 이거는 물론 이거를 바로 이해하고 원리까지 이해할 수 있고 그냥 이건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과학 기술은 여기서 말한 거를. 오케이? 그래서 이 LSB 치환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고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에서 LSB만 변경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색상이나 감도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답니다. 그러나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의 LSB를 이미지로 조작하는 경우에 워터마크가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대. 그래서 LSB 치환 방법은 워터마크가 쉽게 제거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에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 있고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넣을 수 있고 시각적 변화가 적게 등장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러면 A와 관련된 36번 봐봐. LSB 치환 방법을 쓴다는데 흑백 이미지에 또 다른 흑백 이미지를 워터마크로 삽입하는 과정을 도식화했대. 그래서 원본 이미지는 180픽셀이라 하고요. 워터마크 이미지는 63픽셀이래. 근데 이거 앞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원본 이미지에 8개가 필요해야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워터마크는 총 8개로 곱해야 돼. 264. 오케이? 오케이. 소리 500개. 근데 딱 봐도 원본 이미지가 더 커, 워터마크가 더 커. 워터마크가 컸지. 그럼 얘 워터마크 다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체크하고 1번에 A에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는 180이다. 맞아요. 맞지? 왜냐면 원본 이미지가 180픽셀이니까. 2번 B의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비트는 A에 삽입할 수 없다. 맞아요. 그치? 왜냐면 8개 곱해야 되니까 얘가 더 크니까. 3번 B의 픽셀 수가 많아지면 워터마크가 더 많아지면 시각적인 변화가 줄어든대. 얘 맞아 틀려? 맞지 않아? 어. 많을수록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틀렸지. 어? 워터마크가 더 크면 안 된댔잖아. 네. 이거 뭐라 써있어? 원본 이미지가 워터마크보다 더 많을수록 시각적 변화가 적게 나타낸댔잖아.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가 더 커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봐봐. 답만 딱 보인다고. 확실하게. 워터마크가 더 많은지 원본 이미지가 더 많은지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워터마크가 더 많대. 워터마크가 더 많으면 시각적인 변화가 훨씬 더 크지. 시각적인 변화가 더 작으려면 원본이 더 커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A 픽셀의 색상이 B 픽셀의 색상에 비해 더 흰색에 가깝대. A 봐봐. A는 숫자가 어때? 앞자리에 1이 있고. 그치? 앞자리 1 크지? 그러니까 얘 뭐겠어? 예. 얘 흰색이 더 가깝겠지? 더 크겠지?
그 다음에 A 픽셀과 B 픽셀의 데이터가 삽입되면 LSB가 모두 1에서 0으로 바뀐다. 이거는 안 나왔던 내용.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너네 이진법 당연히 아는 줄 알았어. 근데 이진법이 이진법 이진법을 여기서 설명을 하면 이해 제곱들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의 제곱이 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눈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진법의 그럼 원리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거 그냥 이 제곱씩 바꾸는데요. 관측선님께 내가 말씀드려놓은 게 무빈이가 아, 이진법을 궁금해합니다. 아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그래서 나는 이게 있길래 당연히 아는 거야. 왜냐면 여기 1을 추가하면 어떻게 돼? 이진법은 1, 0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0 되고 그쵸. 얘도 1 더하니까 얘 0 되고 그냥 당연히 그런 아는 줄 알았어. 근데 모른대. 자기네는 처음 들었대. 자 그다음 오토바이 썼구나. 전쟁 난 줄 아셨어요? 아니 저 번개 치는 줄 알았어. 자 35번 보시면 LSB 치환 방법, 물론 DCT를 읽지 않았어. 근데 LSB 치환 방법에 대한 우리가 특징을 알고 있지. LSB 치환 방법은 상대적으로 쉽게 워터마크가 제거되지 않는다. 틀렸지. 왜냐 LSB 단점이 뭐였어? 쉽게 지어질 얘 수 있다. 쉽게 제거된다는 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2번 LSB 치환 방법은 동일한 원본 이미지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다. 그치, 데이터 양 많다 했었고. DCT는 안 나왔고 JPG 안 나왔고 DCT 안 나왔어.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봅시다. 주파수 영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DCT가 있대요. DCT라는 게 뭐냐 했더니 DCT는 이미지 데이터를 공감각에서 주파수 값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미지의 DCT를 죄송해요. 이미지의 DCT를 적용하면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적은 픽셀은 낮은 주파수 값으로 가지고요. 경계선 등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큰 픽셀은 높은 주파수 값으로 바뀐대. DCT가 치환하는 거랬어.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일정한 크기의 여러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로 각 픽셀의 색상 값을 DCT 수식에 따라 변환하면 주파수과 분포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파수과 분포표에는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래. 그럼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밝기 차이가 적어 커? 큰 거죠. 밝기 차이가 커 작어?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커요. 작죠. 왜냐면 낮은 주파수 값이래잖아. 좌측 상단에 낮은 주파수 값이라고? 좌측 상단으로 가서 낮은 주파수 값인데 아까 뭐래서 낮은 주파수 값은 밝기 차이가 적다고. 네. 이거 경기 안. 이거 진짜 깜짝 놀랐네. 오토바이 새끼 안 지나가. 오토바이가 아니었어. 얼마 전에 있잖아요. 저희 도로에 진짜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 왔어요. 오토바이가 아니었어. 이거? 아니 그거 진짜 그거 비슷했어요 진짜. 와 자, 엄청 컸어. 봅시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다음에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은 높은 주파수 값이래. 그러니까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밝기 차이가 크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난대요. 또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이때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의 색상 값을 주파수 값 형태로 삽입한 후에 다시 역변한 수식에 따라 변환하면 어느 주파수 값에 삽입하든 워터마크가 원본 이미지 정 영역에 걸쳐 고르게 분산된대요. DCT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 인간의 시각은 낮은 주파수 성분의 변화에는 민감하지만 높은 주파수 성분의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재밌었던 게 뭐냐면 낮은 주파수니까 이거 색깔 차이 없다 했잖아요. 없다 했었는데 왜 이 조금만 변하는 거에서 민감하느냐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이 버건디 색이랑 이
맥도날드 이 색깔이 있어. 얘가 밝기 차이가 적지.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하나 바뀌면 우리는 오히려 이거에 되게 민감하다는 거야. 눈이라는 게. 아니 빨간 색깔이. 빨간 색깔이랑 얘가 있는데 얘가 밝기 차이랑 색상이 좀 차이가 적잖아. 네.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 값이지. 근데 얘가 조금만 바뀌면 우리가 민감하게 딱 받아친대. 이게 우리 벽. 근데 얘랑 얘는 이 두 개는 색깔 차이가 크지. 네. 높은 주파수 값을 가질 텐데 얘가 바뀌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둔감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이 그렇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오히려 워터마크를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JPG 같은 방식은 이간 압축 이미지 알고리즘인데 높은 주파수 성분의 요소를 제거하여 이미지를 압축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이미지 압축과 같은 과정에서 워터마크가 삭제될 수가 있대. 이거 쉽지? 이 내용은 JPG는 압축을 시키는데 높은 주파수 값을 압축을 시킨대. 그 과정에서 워터마크가 삭제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워터마크를 삽입할 때는 낮은 주파수까지 분포하는 영역이야. 높은 중압 왜 말 거냐? 준아 정신 차려. 왜 또 나와? 낮은 주파수까지 분포하는 영역과 높은 주파수까지 영역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곳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6번째 문단. 이렇게 경계면에 추가하는 방법은 이미지 왜곡이 적어 시각적으로 원본 이미지와 차이를 식별하기가 어렵답니다. 또한 삽입할 데이터를 이미지 영역에 골고루 분산시키기 때문에 변형의 과정을 거쳐도 LSB 치환 방법에 비해 워터마크가 상대적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데, 그러나 데이터 삽입이 가능한 주파수 값의 개수가 원본 이미지 픽셀 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은 LSB 치환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해요. 그리고 픽셀의 개수가 같은 이미지를 하더라도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까지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지에 따라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또 달라질 수 있대요. 오케이? 이건 그냥 이대로 이해하고 하면 돼. 자, 그럼 바로 37번을 봐봐. DCT 관련된 내용이야. 자, 봐봐. 주파수값 분포표 나왔네. 자, 가는 뭐야? 가는 좌측 상단이지. 네. 좌측 상단에 주파수값 높은 개와 낮은 개와 낮은 거 온 거지. 차이가 적다. 그 다음에 다는 우측 하단이지. 네. 얘는 높은 게 오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가와 다의 경계면이지. 네. 자, 만약에 이거 우리 했어. JPG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추가하려면 가, 나, 다 중에 어디에 넣어야 돼? 다. 나에 넣어야지. 경계면에 한다고 했지. 원래는 우측 하단에 넣어야 되는데, 근데 JPG는 높은 주파수 값을 압축시킨다 했으니까 JPG는 나의 경계면에 넣어야 된댔지. 네. 이거 다 했어 우리. 그러니까 얘는 나는 JPG와 관련이 있는 거고. 자, 그럼 봐봐. 1번 가는 나보다 원본 이미지에서 주별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더 큰 부분이군. 가가 밝기 차이가 커? 작아요. 작지. 낮은 주파수 값이니까. 네. 2번 가의 좌측 상단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우측 하단에 삽입하는 것보다 시각적 변화가 더 크겠군. 좌측 상단에 이미지 워터마크를 넣으면 우측 하단보다 시각적 변화가 더 크대. 맞지 않아요? 맞지. 왜 그런댔어? 왜? 이렇게 이런 거 그래. 벽지처럼 차이가 커야. 우측 하단에 이거 했잖아. 네. 밝기 차이가 큰 거. 근데 여기다가 워터마크를 넣어야 되잖아. 왜? 높은 주파수 값의 변화일수록 사람들이 둔감하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낮은 거에 넣으면 어떻게 돼?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 넣으면 시각적 변화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답만 찾으면 쉬워. 네. 3번 나에 삽입된 워터마크는 다에 삽입된 워터마크보다 JPG 같은 방식에 더 쉽게 제거돼. 아니요. 더 제거가 잘 안 되지.
다에 삽입된 워터마크가 가에 삽입된 워터마크보다 역변한 후 전체 이미지에 더 고르게 분산되겠군. 아니요. 이건 둘 다 그냥 고르게 분산되는 거였어. 그 DCD 자체가. 5번 가나다 영역은 원본 이미지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 아니요. 아니요. 일정한 비율이 아니랬어. 밝기와 색상의 차이에 따라 네. 나타난댔어. 마지막 내용. 끝.